김현정의 뉴스 쇼. 바람이 확실히 다른 밤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27일 만에 열대야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제 낮에는요, 역시 말복이구나, 덥구나 했는데 간밤에는 거짓말같이 시원해진 바람을 느끼면서 역시 절기란 게 놀랍다 싶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 어제보다 무려 7도 낮은 아침, 그야말로 굿모닝입니다. 그런데요, 한 줄기 바람 같은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 어제 대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 569만 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세무조사 면제. 그런데 이 대책을 들은 자영업자들도 비자영업자들도 갸우뚱합니다. 그럼 이건 세무조사 안 할 테니 탈루를 잘 알아서 해서 버티라는 뜻인가? 항상 성실하게 신고해온 분들에게는 혜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불성실을 부추기는 게 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글쎄요, 이 시원한 바람이 좀 제대로 쭉 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 아침 첫 포인트는 뭡니까? 청와대 오색 비빔밥입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이 있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어제 오천회동 총 132분간 이어졌는데요. 여야 5당의 대표색을 각각의 식재료로 표현해낸 오색 비빔밥이 메인 메뉴였습니다. 예. 협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건데요. 문 대통령이 각 당의 중대한 제안들을 여럿 내놓았습니다. 중대한 제안 여럿 나왔어요. 하나하나 좀 보죠. 네, 주요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을 해달라. 지난번 판문점 선언 아직도 비준 안 했는데 네. 그것 좀 비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힘을 좀 실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네. 그것과 동시에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깜짝 제안도 내놨습니다. 맞아요. 네. 두 번째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을 강력 지지한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시작해서 분기별로 한 차례씩 개최하자. 그리고 민생의 법안을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드루킹 특검 연장 등을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의 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회동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야당들이 반길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걸로 봐도 돼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이번 회동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좀 전국이 잘 풀릴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이 회동에서 나온 얘기들 행간을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네요. 잠시 후에 김성환 씨와 함께 좀 들여다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김경수 운명의 날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오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예. 구속 여부 결정은 아마도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늦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을 했는가 그렇죠. 여부인데요. 시연회에 참석을 했는가, 결국 공모를 했는가, 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2016년 11월 9일에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일명 산채 2층 강의장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지켜본 뒤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네. 김경수 지사는 당연히 이 부분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요. 특검팀에서도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과 관련해서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연장 문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넘어갈 때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운명의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 시간 되나요? 예, 보죠. 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최종안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입니까? 네, 논란이 많았었는데 정시 비율 확대와 수능 과목 개편 등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은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만나면 말도 못하고 미안하죠. 이번 합의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을 통한 평화의 여정에 또 한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인터뷰는요. 정치 얘기 말고요. 사건 사고 얘기 말고요. 이 시각 가장 가슴을 졸이고 설레고 있을 분들의 얘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이죠.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남측의 93명, 북측의 88명 가족이 만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21번째 이산가족 상봉이란 소리는 이분들은 20번의 행사가 진행되도록 기회를 못 잡다가 21번째 만에 이산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오랜 기다림입니다. 이분들이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금강산으로 출발하신다는데요. 출발을 코앞에 둔 한 분, 오늘 첫 순서로 직접 연결을 해보죠. 헤어진 큰형님을 68년 만에, 68년 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이수남 할아버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올해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7살이고 만으로 76입니다. 네, 77. 그러면은 북에 계신 형님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형님은 저보다 10살 위이셔가지고 87인데 이제 만으로 86이 되는 것. 그렇게 되시 10살 차이. 예. 그러면 따져보면 우리 이수남 할아버님 9살 때 두 분이 헤어지신 거예요? 예. 9살 때 그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해 여름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떨리실까 싶어요. 제가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예, 아주 뭐 상상치도 못했던 그야말로 꿈인가.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버님, 어머님 생존해 계셨을 때 이런 소식을 또 들었으면 얼마나 더 기쁠까. 이제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뭐 형제애도 중요하고 진하지만 예. 부모님이 그 아들을 그렸을 심정이란 거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 장독대에다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의 그 안녕을 이제 무사히 집에 이제 돌아오기를 그런 비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다른 가족들은 다 남으로 왔는데 형님 혼자만 북에 남게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예. 남쪽에 여기 그냥 살고 있었고 예. 형님 혼자만 이제 그 젊은 청년이니까 그 북한으로 데려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의용군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19이니까. 예. 그랬다 못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뭐 생사도 몰랐죠. 참, 그러니 얼마나 그 어머님 마음이 생사도 모르는 아들 19에 끌려가서 생사조차 확인이 되는 아들을 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면 또 우리 삼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지금 만나러 가는. 그러니 얼마나 한을 하셨겠어요. 선생님도 신청을 시작하신 지는 오래되셨다면서요. 한 20년 됐습니다. 아이고 20년 됐는데 여태 기회가 안 오다가 20년 만에 잡으신 거예요. 이제 그 포기했었죠. 저는.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는 전쟁 동안에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이제는 뭐 생존의 시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월요일이면 형님 만납니다. 진짜 얼굴 보십니다. 68년 만에 그 형님 19이던 형님 만납니다. 예. 무슨 얘기 제일 먼저 하실래요? 아이고 정말 그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전화 받는 순간에 생각하면 너무 고맙구나. 생전에 계셔서. 그러네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망줄을 완전히 놨다가 그 말을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형님한테 뭐 묻고 싶은 거 만나면 묻고 싶은 것도 있으실까요? 많죠. 그간에 참 우리는 형님 한 분 또 뭐 부모님 큰아들 하나 다 각자가 그런데 우리 형님은 가슴에 평생을 부모 형제 인친척 뭐 친구 온 고향 땅 이런 거를 모든 걸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사셨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한 평생이었어요. 그래서 참 또 가족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뵙는 형수님 조카도 있고 많이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사셨는지 가족은 몇 건강도 두셨는지 또 어떠신지 모르겠고 연세가 건강하신지 있고 밤을 새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동안 쌓인 얘기 나누시고. 진짜 뭐 밥맛도 없어요. 막 설레고 막 뭐 안 먹어도 별로 배가 안 고픈 정도. 정말 왜 안 그러시겠어요? 나머지 이성 가족분들도 좀 이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는 또 만나면 또 이거 기약 없이 헤어져야 될 어떤 그걸 생각하면 찹찹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나네요. 전에 이제 생각해보지 못했던 또 일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아이고, 예.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네요. 예.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에 68년 만에 헤어진 형님을 만나는 분이십니다. 이수남 할아버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산가족들 나이가요 상당히 고령이 됐습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에 상봉 신청을 한 13만여 명 중에 57%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63%는 80세가 넘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의 현황 이분 통해서 알아보죠.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지금 63%가 80세 이상 그러면 90세 이상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아니 그거보다 90세 이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90세 이상이 12,200명 정도입니다. 21% 정도 돼요. 90세 이상이 10,000명이 넘으세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12,000명. 아직까지 못 만난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취자 세밀님 외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데 도대체 아직까지도 못 만나고 계시는 분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신청한 사람이 13만 2천 명이거든요, 약. 근데, 상봉을 못한 사람이 5만 6천 명이에요. 5만 6천. 근데 그 중에 90세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0명 정도 됩니다. 5만 그러니까 6천 21%가 90세 이상인데, 이분들은 아마 오늘도 한 분, 두 분 돌아가실지 몰라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지금도 맞아요. 예, 90세 넘으신 분들이야 모르죠 정말로 건강이란 것이. 그런데 그래서 빨리빨리 좀 많이 만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남한 93명, 북한 88명 생각보다 적다 하고 봤더니 대상자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분들도 꽤 되신다면서요.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요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00명에 해당돼 가지고 막상 날짜가 되니까 그동안에 한 닷새 걸리거든요. 속초 가서 하루 교육받고 그다음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만나고 오자면 3, 4일 내지 5일 걸리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혼자 못 가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같이 간다고요. 휠체어 타고 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그동안에 이 건강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막상 참 누구마다 로또 복권 탔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는 분도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번은 아직 그런 거 안 나왔지만은 이 가는 분들 건강 때문에 이번도 아마 7분인가 빠졌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좀 건강 괜찮으실 때 조금 더 상봉 인원 늘리면 안 돼요?
네? 상봉 인원을 200명 아니라 좀 더 늘리면 안 돼요? 아이고, 지금 이게 18년 됐거든요. 예. 그 당국간의 상봉이 2000년도 시작해서 지금 18년 됐는데, 예. 그동안에 4,000명 정도 만났습니다. 약 예. 4,000명 정도고, 그러면 이게 18년 동안에 4,000명 만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지금 당국관 차원 아닙니까? 민간 차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1,750명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생사 확인한 사람들이 한 약 4,000명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번 만나는 거하고 민간 차원에서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인원수가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1년에 200명 만나는 거 이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하고 좀 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길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못 만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더 만나고 싶지만 북도 그거를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죠. 우선 첫째 말이죠. 남북한의 인구 비율이 남쪽이 한 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인구 비율로 본다면 북한 2대1 정도 된다고요. 예. 또 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 나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남쪽에서 북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네. 근데 북에서 남쪽 나온 사람들을 장가족 되는 게 그게 가족 다 있지만은 문제는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만나는 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아마 짐작하시겠지만은 우리 농구단이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예. 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까? 여기서 개성서 평양 가는데 아마 우리 같은 도로 같으면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나 도로가 안 좋으니까. 이 농구단이 알겠습니다. 굳이 군용기를 타고 비행기 간 이유는 거기에 교통 사정이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경도 저 황해도에서 이 이산가족을 선정해 가지고 배양에 오는데 한 사람만 옵니까? 2사람 오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하여튼 네. 정례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남북 정상이 만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인데 하루빨리 정례화되고 하다못해 서신 교환이라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원하겠고요. 이 민간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으로 전부 영상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 통화 그러면 북한에도 스마트폰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강산에서 만나기 어려우면은 스마트폰으로 상봉하든지 또 엽서를 주고받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지금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산가족인데 아무런 큰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좀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양희주님, 아니 이승과 저승도 아닌데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그렇게 만날 수가 없을까? 생이별. 네, 맞습니다. 저 생각하면 이건 진짜 가슴 저릿저릿한 일인데 마지막에 우리 심 대표님이 이야기한 영상 통화. 그거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라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요 희망 저도 꼭 전합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 시간이 2시간 10분 넘게 이어질 정도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1년 3개월 만에 마주 앉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내용들이 꽤 풍성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전 또 밥만 먹고 끝나는 회동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과거에 그런 회동이 워낙 많았으니까. 맞아요. 크게 3개의 항을 담은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로 일을 시개체한다. 둘째,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법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 국민안전법안을 처리한다. 예. 셋째,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남북 간 국회 정당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말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추상적인 것도 있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을 들여다보죠. 첫 번째 인간은 오색 비빔밥이 아깝지 않았다입니다. 오색 비빔밥. 앞에서 민경남 프로듀서가 얘기했어요. 메뉴가 오색 비빔밥이었다면서요. 네, 원내 5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비빔밥을 만든 건데요. 배석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바른미래당 색깔을 맞추기 힘들었다고 말해서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 정말 바른미래당 색깔이 민트색이에요. 다른 당은 빨강, 초록, 파랑, 뭐 노랑 이렇거든요. 민트색 음식 그래서 뭘로 찾았다? 애호박 나물로 채웠다고 합니다. 애호박 나물이 민트색 네. 맞나? 그건 아닌데 약간 틀린데요. 비슷하게 맞추긴 비슷하게. 맞췄어요. 예, 예. 근데 이런 노력 때문인가요? 여야정 상설 협의체 상설화에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틀에 있어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요. 특히 선거구제 개편안, 미래 평화 정의 이 야3당이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정도로 강력히 그동안에 추진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였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나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으로 좀 더 쉬워졌다, 협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득권 정당, 그러니까 좀 큰 정당한테는 지금 불리하죠. 선거구제 바꾸는 게. 예. 하지만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달라. 민주당이 바뀌면은 분위기가?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요.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인간은 숨통이 조금은 트인 느낌이다입니다. 어젯밤 바람처럼. 예,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제가. 그러셨어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폭염화가 열대야가 이어지더니 예. 하루 잠깐 밤낮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나? 저는요 자다가 창문을 일어나서 창문 닫고 잤어요. 추워가지고. 아 저는 열고 잤어요. 너무 좋아서. 좋아서. 예. 아 그동안 정치권 보면 40도 폭염의 길한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답답했어요. 맞아요. 근데 어제 합의문 또 합의하는 내용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인 느낌이에요. 예, 예.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임대인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고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또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도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폐지 추진? 네. 그러니까 폐지까지 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서로 얘기가 그 됐던 것 여야가 다 같고요. 말이 같이 됐다고요? 예. 회동 직후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면제 조치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뭐 그거는 이제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마음은 그것만이라도. 맞췄어요. 예. 어제 국회 사무처가 특활비 폐지 선언했잖아요.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납작 엎드려 국민의 뜻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비록 뭐 전부 폐지한 건 아니었지만 예. 한 10억 정도는 남겼다고 하지만 꼭 필요하다 해서. 여론에 또 밀려서 한 거였기는 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왠지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조금은 숨통이 튀어진 느낌 같다는 거예요. 어젯밤 바람 같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문 추워서 조금 닫고 어떤 사람은 야 시원하다 하고 이 아주 귀한 바람. 네, 맞습니다.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뭐 뭔가 바뀐 것 같고 여태 큰 좋은 틀의 얘기 합치도 하시다가?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요?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해서 합의문에 넣지 못했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문제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예, 하고요. 예. 석탄 밀수입 국정조사 문제들 가지고도 서로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하자는 거죠? 네네. 북한 석탄 문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합의문에 정의당이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도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 합의가 있고 우리는 숨통이 조금 트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 임대인 권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단양팔경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에 들어서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임대차 예, 보호법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결론은 시원한 바람이 쭉 좀 계속 불어야 된다. 아유 이 바람 이대로
바뀌어가지고 좀 가을바람처럼 확 그렇죠. 뭔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왔습니다. 이러다 다시 더워지면 큰일 난다. 이러다 다시 더워지면 어떡해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혁진님 청명한 가을 하늘이네요. 상쾌한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벌써 가을 하늘입니까? 제가 아직 하늘을 못 봤는데 한번 이 사이에 봐야겠네요. 1부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는 제가 좀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검사 내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 김웅 검사 오늘 만나보죠. 2부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끔 가세요? 해외여행 가실 때 면세점 들르십니까? 들르시면 뭐 사세요? 선물 하나 친구 거 가족 거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샀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으시죠.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문제가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거론한 후에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연 3천만 명이 해외에 다녀오는 시대다. 이제는 좀 편의를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입국장 면세점도 도입하고 면세 한도라 그러죠. 지금은 $600인데 이것도 좀 넓히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해외여행 얼마나 자주 간다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서요.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찬반 토론 짧게 진행을 해보죠. 김정은의 훅뉴스에서는요. 코이카 얘기를 다룹니다. 코이카.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가 코이카의 돈으로 해외 갔다 온 국회의원들 이거 김영란법 위반인지 검토해봐야 된다 지적을 하면서 떠들썩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코이카와 국회 갑을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김정은 기자가 훅 들어가 보니까 과연 갑을관계인지 공생관계인지 갸우뚱했답니다. 어떤 내용을 취재한 건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시죠. 그리고 한 사람 화제의 인물 현직 검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는 건 이거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벌써 몇 달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는 책이죠. 검사 내전의 김웅 검사. 예,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뭐냐면요. 지금은 출국할 때만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던 걸 입국할 때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현실화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면세 한도 늘리는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찬반 토론 짧게나마 좀 진행을 해보죠. 먼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아 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한편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한다 하시는 분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원장님, 김 회장님. 네. 예. 네. 면세점을 입국장에도 둬야 한다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해외여행이 한 3천만이 넘어서는데요. 연간. 저희가 이 소비자들이 보면은 평상시에 이번에는 여행을 갈 때 뭐를 하나 갖고 싶다 이랬을 때 그래도 이런 면세점에서 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접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 쇼핑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당히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사갖고 예. 계속 바깥에서 그냥 해외에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나갈 때 뭐 가방 하나 샀는데 구두 하나 샀는데 그 부피 큰 거를 계속 들고 다녀가지고 들고 들어온다.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이 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바로 들어오고 이것도 아니고 예. 최근에는 이 여행의 패턴이 많이 변화가 돼서 장기간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다가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져서 좀 국내에 들어오면서 입국장에서 이거를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소비자 의견이 있고요. 예. 또 아울러서 또 이 면세품에 있어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좀 다양하게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러한 그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핵심은 좀 편의성을 봐주자 이 그렇죠. 얘기신 거예요. 예, 편의와 경제적 효과. 허희영 교수님, 네. 입국장 면세점 왜 반대하십니까?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요, 해외여행에 돌아오시는데 편의가 제고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역기능이 더 커서 문제인 거죠. 어허.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이 여행이 지금 3천만 명 가까이 이렇게 육박이 되는데 입국장에 설치가 왜 안 되느냐? 그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15년 된 그 논쟁인데 200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동안에 이번이 6번째인데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역기능이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이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분들의 쇼핑의 편의를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을 열게 되면 이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조세 형평성? 조세의 형평성 문제죠. 해외여행 기회가 없거나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만 편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항 운영의 그 보안, 검역, 밀수 이런 아주 많은 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15년간 관세청, 기재부, 법무부, 검역서, 국정원 항공업계까지 이걸 반대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15년 동안 안 됐는가 하면 다 이런 역기능 때문에 하려다 못한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 회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어쨌든 연간 3천만이건 어쨌든 간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이런 숫자까지 합한 거니까 결국은 갈 사람만 가는 건데 조세 형평성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굉장히 그 소비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3천만이라는 것도 그만큼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국민들이 이러한 그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소비 패턴으로서 특이하게 우리의 변화된 점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 패턴과 국민의 그 니즈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 이런 부분도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보안 상태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그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그 일종의 국내 입국적인 면세점을 내주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나리타 공항도 한 30년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도 이거 허가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30년 고민 끝에? 그랬는데 이제는 ICT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상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체제상에 있어서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서 또 이런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입국장에 있어서의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복합적인 공간, 문화 공간 이런 것으로서의 역할로 좀 더 크게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보안은 보안이고 그 조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해외여행 못 가는 층들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왜 그쪽에만 아니 근데 이제 소비자는 아무래도 뭐 못 가는 사람 뭐 이거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효과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전부 다가 해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 안 되면은 이게 꼭 3천만 넘는 이런 인구의 형평성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허 교수님. 아니 3천만 명 정도면 이건 그래도 보편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숫자가 아직 3천만 명은 안 됐고요. 3천만 명이 곧 되는데 그 숫자라는 것은 뭐 평생 해외여행 못 가는 분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가기 힘든 분도 있고 1년에 서너 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천만 명이라 하지만 실제로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인구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입국장의 면세점 때문에 이 해외여행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들,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님들 아마 즐기실 거예요. 나머지 다수의 국민들은요, 이 관심 없습니다. 다만 조세 형평성의 문제이고 3천만 명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000만 명도 안 되죠. 실제로 몇백만 명 또는 쇼핑을 즐기는 인구는 아주 작습니다. 그분들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나리타 이런 데 얘기하시는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고요. 예. 지금 보도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공항이 한 1,200개 있는데요. 예. 지금 확인되는 게 115개 공항 정도가 입국장에 면세점을 열어요. 70개 국가가 대부분 일본, 중국, 아시아, 호주 지역이고요. 미주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OECD 국가들은요 40%도 안 열어요. 13개 국가가 입국장에 면세점 차렸고요. 허브 공항이라고 하는 이런 인천공항급의 이 세계적인 공항에는 거의 입국장 면세점을 열질 않습니다. 자, 청취자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2931님. 하다 쇼핑 편하게 하라고 입국장 면세점까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들 쇼핑하는 것만 부추기는 일입니다. 뭐 이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임찬호님. 작은 선물 하나 하려고 국내 면세점 이용하려고 해도 그거 해외에서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결국은 외국 공항의 출국장에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외국 공항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찬반이 지금 엇갈려서 나오고 있는데 김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 원장님. 네네. 입국장 면세점 이제 찬성하시는 분인데 청취자 질문 중에 이게 들어왔어요. 네네네. 관세법에서 면세점을 공항에 만든 입법 취지는 이렇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쓸 거 싸게 사가세요 하는 게 취지가 아니고 해외여행 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본래 공항 면세점이란 게 생긴 건데 지금 현실은 국내에서 쓸 거 싸게 사가지고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가 새 것 그대로 국내로 가지고 와서 쓰는 그러니까 본래 취지 자체가 왜곡이 된 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이 소비 의식과 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일종의 나가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취지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소비자들이 거의 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평상시에 비싸서 못 사던 것도 아니면 꼭 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모처럼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뭐 이렇게 싸게 산다는 거에 대한 것도 하나의 쇼핑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아까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지금 현실은 그게라면 현실을 받아들이자. 예. 그래서 그런 변화된 패턴에 따라서 일종의 모든 정책이라는 것도 국민의 편의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허 교수님 이미 현실이 그냥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다들 삼고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자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모든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일이라면 반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부 부유계층이 반복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국장에 면세점을 열었을 때 거기에 수혜가 다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관세법 취지라는 게 154조, 196조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받는지 세금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관세, 주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안 걷고 보세구역에서 마음껏 살아. 그 조건은 뭐냐 하면 해외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반출해서 소비하고 들어와라라는 취지가 관세법 취지인데 지금 입국장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집에 와서 쓰겠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80% 이상이 다 수입품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지금 일부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전 세계 공항에 10%도 안 되는 데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여행객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정도 불편보다는 그것을 좀 편리하게 하자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역기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교수님.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면세점이 국내 면세점이 거의 다가 대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입국점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좀 입점을 시켜갖고 그런 것 등을 소비자들이 많이 사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들어오는 분들도 우리나라 우수 제품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나라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좀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개발을 해갖고 많이 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해외 명품 브랜드 이런 거 말고 중소기업 제품 우리나라 거를 면세점에 많이 넣으면 된다. 교수님. 그런 것도 답변 주시죠.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그 면세점을 15년 전부터 인천공항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은 그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그 우수 국산품들. 예. 또는 그 중견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내에 우리 여행객들이 이거 사는 줄 아십니까? 특별한 담배 정도 아니면은 그 다 외래품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줘도 이게 입국장 면세점을 만든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국산품을 사고 우리 내국인들이 국산품을 사겠는가 하는 거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 국내 여러 면세점에서 이미 구매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선택의 폭을 높인다는 뭐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너무 거기에 그 지금까지 보면은 그 입국장 면세점을 할 경우에 어떤 게 우려가 되느냐면 소비 진작 효과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고 수입품만 주로 판매가 되는 것인데 무슨 우리 내국 그 소비가 좋겠느냐. 또 마약이나 총기류나 이런 테러 물품이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처음 감시해야 되는 게 관세청이고 법무부고 검역소들인데 해외 전염병 추적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잠깐만요. 네.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네. 80%가 수입품 맞다. 면세점에서 팔리는 것들. 하지만 네. 일자리 증진도 되고 또 그 이제 판매를 한 100만 원어치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한 50%는 그 브랜드로 가는 거 맞지만 50%는 판매한 우리나라 수입이 된다. 이런 반론인데요. 그런 게 부가가치라는 것인데요.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그 생산지가 다 외국 거지요. 물론 우리가 유통비는 이제 마진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뭐 판매 하는 그 사람도 고용이 일어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지금 그 입국장의 면세점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항의 혼잡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든가 그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이거는 테러 감시라든가 보안 위험도 늘어난다. 혼잡성 때문에. 혼잡이 늘어나고 이거 사실은 아이카오에서도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권고하고 있냐면 혼잡한 여객의 출입국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라. 알겠습니다. 보안 문제까지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김 원장님. 네네. 면세 한도 지금 $600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늘리자는 쪽이십니까? 그래서 뭐 $600 정도를 늘리자고 뭐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건 또 별개. 그렇게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준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의 국민들 친화적인 이러한 공항의 요건을 막 갖출 수 있도록 좀 거듭나야지. 물론 허브 공항에서는 이거의 보안 상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또 질서적인 측면도 그렇다 하지만은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우리 이 공간이 머무르는 공간이면서도 쇼핑도 하고 또 최근에 와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은 인천공항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단순히 왕래를 하는 데의 시설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으로서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허 교수님, 지금 마지막 질문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 청취자 김성진 님이 혹시 항공대 교수시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기내 면세점 하잖아요. 그거 타격받을까 봐 입국장 면세점 반대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업계를 잘 아는데요. 물론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내 판매에 영향을 받아요.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받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세계적인 추세냐, 이게 전 국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냐, 전 세계 공항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20대 공항 가운데요. 입국장 면세점을 하는 공항은 3군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지금 이게 요즘 경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산적한데 마치 이게 무슨 적폐의 대상이냐 그렇게 대통령까지 나서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각자 나름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두 분 만나봤습니다. 한 분은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였죠. 예,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김연아 회장 그리고 한 분은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예,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김정훈의 훅 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는 일단락이 됐지만요. 예.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죠. 이게 정당한 출장이다. 그렇지 않고 사실상 놀고는 외우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더 국민을 화나게 한 건 이에 대한 국회 태도였는데 이계성 국회 대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들어보죠. 네. 관광이라는 프레임으로 그 상황을 본다는 것은 조금 본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좀 전도한 것이 아닌가.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밝힐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이카 출장 다녀온 거 국회의원들 그게 외유성 출장인지 아닌지 가려보자. 뭐 자료 내놔라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자료 내놔라를 국회가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 출장을 나가는 의원들이 단골로 찾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 점은 가려지더라고요. 어디입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곳인데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저개발 국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죠. 네. 앞서 CBS 취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빈번히 보내온 공공기관 17곳을 살펴봤더니 그중 첫째가 코이카더라고요. 1등이 코이카예요? 네, 그 6년 동안 다수 의원들이 함께 가는 출장 일정을 23차례나 만들어봤습니다. 6년에 23차례 국회의원들을 보내줬다. 네. 코이카는 전 세계 곳곳에 이 활동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23차례 정도가 됐는 1등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근 갑질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인데 이제 코이카의 돈을 받아서 해외 외유성 출장 갔다 온 거 아니냐.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코이카는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당한 의뢰 입장? 뭐 이렇게들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렇게 갑질 해외 출장으로 일컬어졌죠. 그런데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회와 코이카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는 함께 골마버린 그 둘의 관계를 깊숙이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갑을이 아니라 공생처럼 보였다? 네. 그럼 우선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출장 간 그 의원들 다 파악이 되긴 됐습니까? 모두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워낙 관행처럼 다녀온 터라 의원들이 굳이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아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 그리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국회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제가 이번에 코이카 시찰을 가보니까 말이죠. 정말 이거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 있는 우리 그 협력단원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고. 근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대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 코이카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사정에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영란법 이전에 2006년에 다녀온 거잖아요. 임종석 네네네. 실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뭐 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거고 네. 지금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말씀은 드리고요. 네네. 근데 여하튼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을 국회의원들이 따끔하게 지적하기 바쁜데 여기서는 인원 늘려라? 뭔가 좀 이례적이네요. 네,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처우를 왜 더 개선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시죠. 예. 또 이 장면은 어떨까요? 2010년 9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때인데요. 회의 말미에 수석 전문위원이 이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은 그 부분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김영우, 김충환, 문희상, 신낙균, 김동철, 최병국 의원께서 한국국제협력단 인원 및 조직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이 인력을 늘리고 인건비 높여라. 보통 국정감사하면 피감기관 상대로 예산 줄여라. 조직이 비대하다. 이렇게 지적해온 거에 비하면 이거는
좀 달라요. 네. 그것도 시정사항인데 그렇죠. 늘려라예요. 예, 그 이름들 가운데 문희상 현 국회의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명단을 국민권익위로부터 받고도 지금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문희상 의장 역시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후 2016년, 2017년까지 줄기차게 코이카의 처우 개선 그리고 인력 충원을 주장을 해왔네요. 그래요. 물론 뭐 피감기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잘못만 드러내고 뭐 지적만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유독 코이카는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편견입니까? 예. 근데 잘하고 있으면 칭찬 받아야죠. 예. 근데 문제는 코이카가 실제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느냐 하는 점, 바로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네. 이에 대해서는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선임연구위원회 한번 지적을 들어보시죠. 예. 지원 체제나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지 원조 중심이라기보다는 너무 중앙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사업들이 효과적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새마을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해외 원조를 하는데 그쪽 나라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이식시키려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도 지난해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예, 코이카가 어느 나라에서는 뭐 70억 원을 들여서 식수 공급 시설을 마련했는데 정작 찾는 이가 없어서 가동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고추 농가를 조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가 재배에 적당하지 않아서 생산량이 목표량의 2.5%에 그치더라는 겁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들. 이게 일부의 지적입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이 감사원 지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예. 한 100쪽이 이르는 감사 결과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부족했다. 사후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수없이 반복되더라고요. 수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국회의원들이 뭐 잘한 건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만 네. 감사원에서 수없이 반복할 정도의 지적인데 지적을 제대로 안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의원들이 그런 명목으로 해외 출장, 그러니까 현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요. 제대로 살펴지지가 않은 걸까요? 이것은 현지 코이카 해외 사무소에 파견됐던 한 전직 직원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의원들의 현지 방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사업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오게 되면 그냥 코이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의원님들 돌아가시면 뭐 예산부터 해서 코이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봐달라고 하지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익명의 코이카 전 직원 얘기. 맞습니다. 예. 예, 이분들 오셔가지고 뭐 제대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가진 않더라. 예,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며칠간의 일정으로 사업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겠죠. 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그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희가 국회 홈페이지에 오른 국회의원들의 코이카 출장 결과 보고서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구체적인 일정이 쓰여 있지 않은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지만 평가는 거의 항상 이랬습니다. 현지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또 코이카 단원들을 격려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함. 그러니까 아까 감사원의 그 100쪽짜리 감사 결과하고는 결이 달라도 아주 다르네요. 네, 그 코이카 현지 사업의 부실을 의원들이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코이카의 운영 실태를 보면은 더 한숨이 나더라고요. 코이카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이요? 네, 코이카는 4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쟁 입찰 없는 그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서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 지난해도 국내 수의계약 비중은 여전히 70%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법에도 맞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업체 상당수는 코이카 출신의 퇴사자가 몸담고 있는 업체라는 점입니다. 코이카 출신, 코이카 퇴사한 사람들의 회사와 그 수의계약을 맺었다?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야, 이것도 정관예우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또 아예 코이카 운영비로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대놓고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예. 다시 익명의 전직 직원 말로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코이카 이제 퇴직 관료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대학 내 인재개발협력센터인 거죠.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은 보이지 않는데 센터 소장하고 직원 1명 정도 하고 사업비는 없고 여기에 지원되는 코이카의 예산의 거의 70-80%는 센터장 월급, 인건비인 거죠. 대표적인 정관예우이거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요. 네. 퇴직한 코이카 고위 간부들을 위해서 6개 국립대학의 국제개발협력센터라는 곳을 설치해 놓고요. 근데 이게 별다른 성과도 없이 코이카가 그냥 임금만 제공해 왔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임금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퇴직자 월급까지 그럼 우리가 준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감사원도 시정을 요구했고요. 이 밖에 연이은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시 요직에 오르기도 하고 또 해외 주재원 사무소장이 운영비를 빼돌려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코이카 그 직원들의 개인 일탈도 끊이지가 않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보이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까? 이게 오늘 들여다볼 부분인 건데 어땠어요? 예, 2016년 그리고 2015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그리고 심재권 의원의 지적 또 이에 대한 코이카 측의 답변을 들어보시면은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라고 했죠? 2016년, 2015년 네. 국정감사장으로 가죠. 해외봉사단 가서 비위들이 좀 성추행 같은 문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교육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코이카에 대해서 긍지도 갖고 있고 참 애정도 가진 그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코이카 단원들의 비위 문제, 또 코이카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국민 권익위가 청렴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직원들 스스로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청렴도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문을 받고 지금 그렇게 서명으로 작성 중이시라니까. 아니 물론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한테 막 삿대질하고 윽박 지르고 이러란 뜻은 아닙니다. 네. 아니지만 적어도 분명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듣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저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질책인지 격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아쉬운 거는요. 그런 코이카가 최근까지도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인데요. 코이카는 2016년에야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어서요. 그때부터 이제 경영평가 등 외부 기관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외교부의 관리만 받았거든요. 그나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회마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청취자 김원중 님이 코이카 업무 감시는 감사원에서 해야지 왜 국회의원들이 공짜 해외여행 가는 걸로 여태까지 쓰였는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역기능이 큰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까 감사원이 아까 했던 대로 코이카의 비효율과 부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키워온 건 아닌가 여태까지. 네. 국회와 코이카의 관계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새로 취임한 이미경 현 이사장이요. 코이카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 또 다중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직 개혁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게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혁신위원회로 활동했던 시민단체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 말을 들어보시죠. 예. 코이카라는 기관이 무성건조를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상부, 그러니까 외교부, 기재부, 또 정치권들에서 힘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코이카가 자율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3년마다 새롭게 이사장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향과 기치를 내걸고 혁신안을 내세우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라는 좀 필요증도 많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요. 결국 코이카가 정부나 국회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지적이죠. 코이카가 잘한 일도 많아요, 여태.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비난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들 우리 사실은 사건 사고로도 소개 많이 했었잖아요. 성추문이라든 그런 부분까지도 눈 감고 넘어갔다면 이거는 분명한 문제고요. 지금까지 퇴직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지적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또 사후에 감시 견제를 제대로 했었어야죠. 예, 우리 정치권도 더 이상 코이카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내용. 오늘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검사, 검찰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범죄를 뒤쫓으면서 수사 지휘하고 골방에서 흉악범 신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정치 검찰 모습도 나오죠.
이렇게 검찰하면은 무겁고 심각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진지한 모습 말고 생활형 검사를 자처하면서 그동안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검사들의 평범한 일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일찌감치 베스트셀러 작가 단열에 오른 분이죠. 검사내전의 김웅 검사. 예.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김웅 검사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김웅 검사님. 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사실은 제가 뉴스쇼를 한 10년 진행을 했는데 네. 현직 검사가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거 처음이에요. 이런데 불러주시는 게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선 우리 청취자들께 네. 직접 인사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대검찰청에서 미래기획 형정단장을 맡고 있는 김웅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작가로 더 유명하신 분이 되셨어요. 검사내전. 참 오랫동안 베스트 한 6개월 동안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기 출판사 사장님이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공직자가 그런데 신경 쓰는 거 아니라 그런 게 신경 쓰는 거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 뭐 베스트셀러 작가다라고 해서 요즘 많이 오만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사내전의 이제 앞을 보면 말이죠.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생활형 검사가 뭐예요? 생활형 검사? 원래 출판사 사장님하고 마늘치킨을 먹고 있는데 예. 갑자기 저보고 야 너는 뭐 희망이 뭐고 뭐 꿈이 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저기 집 가까운 데서 근무했으면 좋겠고 뭐 월세 보증금이 안 올랐으면 좋겠고 딸내미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 야 너는 그냥 생활형 검사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예 저는 무슨 뭐 정의나 뭐 무슨 사명감 이런 것보다 직업윤리 그냥 지키고 직업인으로서 검사 생활해요 라고 하고 그 말이 좀 왠지 좋아 보여서 생활형 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사들도 그 자식들 성적 걱정하고 그럼 당연하죠. 월세 보증금 오를까 봐 걱정하고 검사들끼리 모이면 예. 누구는 이번에 집을 샀다더라 좋겠다 뭐 누구는 이번에 월세 보증금이 뭐 2억이 올랐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그 더 씌워진 그 검사의 이미지는 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예전에는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잘못된 이미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실제로 검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겼겠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정치 검찰 분명히 있었고 그럼요. 권력 지향형 검찰 분명히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우리 주변에 사실 김웅 검사 같은 분들은 별로 못 만나고 일단 뉴스를 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를 쳐야 나오는 거고 평범한 검사들이 이른바 생활형 검사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한 몇 %가 생활형 검사예요? 대략 제가 보기엔 90%는 넘는 것 90%는 같아요. 생활형 검사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청소부가 새벽에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청소부가 일했다는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냥 깨끗했으려니 그렇죠. 하죠. 그냥 생활형 검사들도 열심히 한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또 후배들한테 위로도 좀 주고 싶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검사내전.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그냥 우리가 몰랐던 검사들의 이야기를 여기 담았다 이래서 된 게 아니고 책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글을 정말 잘 쓰세요. 맛깔나게. 더욱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지금 여러분 잠깐 들으셨지만 위트가 넘치세요. 유머러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형사사건 피의자들 앞에서 말하자면 강도범, 뭐 흉악범들, 폭행범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신문을 하시는가 상상이 안 돼요. 사실 그분들은 다 저희한테는 고객이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밥을 먹고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화를 낸다고 해서 수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검사들은 다 좀 윽박 지르고 뭐 안 되면은 뭐 책상을 걷어차기도 하고 이런 검사들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사가 잘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니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면 피의자가 조사받다가
우리 김웅 검사를 검사인지 모르는 경우도 네. 덜어 있어요? 네, 일단 저는 그 앞에 그 명패를 안 둡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명패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검사 김웅 이런 까만 색깔 명패 맞아보셨어요? 네, 그걸 맞고 난 뒤로는 이제 그걸 절대 안 두니까 잘 몰라요. 막 들어오셔서 예전에 한 5시간인가 조사를 받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저기 선생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검사님 좀 만날 수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5시간 조사 다 받아놓고. 네. 그래서 직원들이 막 웃고 이러면서 제가 검사입니다라고 하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검사하면 뭔가 근엄하고 뭔가 날카롭고 막 윽박 좀 지르고 이런 이미지였을 건데 날카롭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위트 있고 심지어는 오는 피의자들한테 믹스커피를 직접 타주신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구속이라고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다는 뜻인데 이제 그럴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게 좀 있어요. 잡아 가두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믹스커피를 타주면서 이제 뭐 합의하시죠 선생님. 제가 보기엔 선생님 이야기는 좀 믿기 어렵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드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드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구치소에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 방에서 마시는 믹스커피는 사약이다. 그거 먹으면 들어간다. 뭐 이런 사약을 좀 드리고 저도 같이 먹습니다. 달콤한 사약을 나눠 먹으면서 나눠 마시면서 김웅 검사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검찰 이미지 얘기 잠깐 했잖아요. 검찰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왜 검찰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수사받으러 들어가면서 쏜 그 레이저.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게요. 그때 검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병우 수석 레이저를 보면서. 우와, 엑스맨도 아니고 눈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검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야, 예전엔 저분한테 조사받던 사람은 죽었겠다. 저 눈빛으로 한 2-3시간 조사를 받았겠구나 뭐. 근데 그 검사의 눈빛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거의 100% 검사의 눈빛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눈빛 못 만들어요. 보시면 알지만. 흉내도 못 낸다 우리는. 그럼요. 무슨 우리는 보면서 막 와 엑스맨이다. 생활형 검사 김웅 검사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집에서 밀어주고 희생해서 키웠는데 망나니가 된 자식과 같다. 지금 검찰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그런 이미지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가 뭐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근데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 못 버리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저걸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우리 품으로 안아봐야 될 텐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 품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 품어 안아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 그런 일 맡고 계시는 거죠? 맡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잘 될런지.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지금은 그런 위치신 거예요. 네.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해법을 많이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 해법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 오히려 검찰 내부를 설득하는 게 미래에는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내부를 설득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는 그냥 자기 맡은 그 사건을 밤 12시, 1시까지 거기에 메모리돼 있어서 오히려 뭐 정치 검찰이니 검찰이 어떻게 밖에서 욕먹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를 정도다. 맞아요. 정말 보통 검사들은 어때요? 올해 상반기였는데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밤늦게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검사인데 부장실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밤 12시에 부장님 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화를 냈어요. 지금이 왜 일찍이냐. 몸이 안 좋은데 왜 지금까지 있느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럼 12시 막 1시 이렇게까지도 고민을 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성실한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내부 논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방향타가 잘못됐는데 열심히 노를 저어봐야 뱅글뱅글 도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고쳐야지. 모든 게 문제 생기면 저희 검찰은 좀 더 열심히 하자로 계속 해결해 왔거든요. 새마을운동 정신 같네요. 그렇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도 비슷해요. 열심히 하자. 이거 선진 한국이 되려면 좀 벗어나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책 검사내전 베스트셀러의 작가 김웅 검사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검사내전 보면은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2000년부터 검사 생활하셨으니까 몇 건이나 사건 맡으신 거예요? 옛날에 제 초임 때는 한 300에서 500건씩 월 이렇게 배당을 받았었고. 한 달에요? 예. 그 많은 사건에 연결된 피의자, 피해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뭐 피의자, 피해자가 있다면? 저는 주로 이제 투자 사기, 대규모 투자 사기 이런 사건에 재미가 있어요. 그런 사건을 사기 사건 해결할 때. 네. 뭐 그래서 뭐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그래서 예전에 호텔을 매입을 해서 이거를 쇼핑몰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비용을 투자를 하면은 연 200%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사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이네요. 그래서 수백억 대 사기를 치고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도주를 하는 사람을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었는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검사인 거 숨기고 그렇죠. 투자자인 것처럼 순진한 투자자인 것처럼 접근하신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도 잡으셨어. 네, 그래서 공소시효 진짜 한 달도 안 남기고 7년 공소시효 다 남겼는데 한 달도 안 남기고 그때 한번 잡았는데 그분과도 믹스커피를 나눠 드셨어요. 당연하죠. 그런 사기 사건 기억에 나시고 그 사기범들을 보면 어떻게 판별하세요? 어떤 판별법이 있어요? 입장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김현정 앵커님이 그러니까 4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금을 마련을 할 때 그 정도 수익 날 거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그러네요. 그죠? 근데 은행에서 나는 당연히 은행에서 빌릴 건데 왜 남은 은행에서 안 빌리고 나의 이 100%짜리 사채를 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기만 하면은 바로 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새 유행하는 투자 사기 수법은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최신형. 우리 눈에 뭐 귀에 잘 들리는 걸 합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부르면 그렇습니다. 구글이 어떻게 됐고 우버가 어떻고 뭐 더 늦기 전에 지금 올라타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우버가 그렇게 투자 받은 적 없거든요. 그죠? 욕망, 허황된 꿈을 자극하는 100% 수익 눈앞에서. 저 갑자기 지금 떠오른 건데요, 김 검사님. 검사 김웅 이런 코너 어때요? 갑자기 떠올라요. 이런 코너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취자들한테 뭔가 좀 눈에 띄게 현직 검사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야 영광인데 또 국민들이 검사 이야기 그렇게 썩 좋아해야지. 워낙 저희가 요즘 욕을 많이 하도. 자, 갑자기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즉흥적이시군요. 검사 김웅 코너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정말 화제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오늘 모셨는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김웅 검사를 통해서 그 현직 검사들의 어떤 다른 면모, 우리가 몰랐던 면모를 알게 됐고요. 김웅 검사의 코너도 한번 기대하면서 청취자들께 끝인사해 주시죠. 네,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사 내전의 작가 김웅 검사였습니다.